아크로 비스타용 경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그 민폐인 겁니다. 민폐. 전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네. 빨리 조금 그 개인 그 사택을 조금 그 알아보시라. 양평 같은 데로 개인 선택. 아, 양평이요? 그 내란죄보다도 저는 외환죄 진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 행동은요, 진짜로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행동이고, 그거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봐요. 저는. 승복이라는 단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죠. 자꾸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딱 말해주면 안 됩니까? 문자 그대로. 네,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파면이 된 이상, 물론 물러나신 게 아니고 저는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쫓겨난 이상 더 이상 사실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관저정치, 사정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국민의힘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관저 정치다, 사저 정치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판결 나온 이후에 그 당에서 간접적으로 전해내는 국민에 대한 그 감사와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난 금요일에 탄핵이 있었고요. 주말에 혹시 물리적 충돌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뭐 이런 우려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큰 충돌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물론이고요. 미국 주식도 뭐 요즘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막 이틀 사이에 10% 넘게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웬만한 종목들은 20-30%씩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진짜 큰 문제인데 이거 빨리 대응을 할 만한 우리 정부가 잘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 간단히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주식 좀 많이 떨어졌죠? 주식 시장을 다시 살리는 길은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될까요? 일반 주주의 권리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당대표 공보특보 김성열 특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김성열입니다. 예. 서에 이응 받침 성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술집 가면은 여기저기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도 네. 제 욕들을 해대가지고 성열아! 이제 그 얘기 안 듣게 돼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과연 안 들으실까요? 이거 끝난 것 같지가 않던데. 신혜영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뭐 파면이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생중계로들 보셨을 거고요. 간략하게 세 분 혹시 지난 금요일 상황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 혹은 뭐 총평 정도 가볍게 듣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네. 뭐 일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평범한 언어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알기 쉽게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던 네. 너는 이래서 잘못 이것은 저래서 잘못 이것을 다 명쾌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한 훌륭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동안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또 이게 이제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명쾌하지 못하면 우리 또 힘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대체로 말들도 좀 쉽게 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판결문 이런 게 좀 어려운 경우 많잖아요. 막 꼬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때는 크게 어렵게 다가온 뭐 단어나 문장들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말씀드린 게 들긴 하고요. 평범한 언어로 네. 해서 이제 그 동안에 제기됐던 어떤 문제들도 다 네. 해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도 전 풀리지 않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김동원 대변인님은 어떻게 혹시 보셨습니까? 네. 잘 지켜봤고요. 네. 또 그분들처럼 쉬운 언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8대 0의 예. 인용은
뭐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예. 이게 또 국민의 뜻으로 받아 드려야 되고요. 한 가지 뭐 첨언을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또 최종 선고도 났고 하니 네. 이제는 뒤에다가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줘도 될 시점 아닌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목 포인트를 네. 짧게 두 개만 소개를 하면은 총선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선?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네. 2년이라는 총선에 국민 호소할 기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오히려 3분의 2의 의석을 민주당에 가져가게 만들므로써 그런 기회를 놓쳤다 하는 총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충북 청주에서 직접 그 총선에서 뛴 그 주자로서 이 대목이 가장 아픕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참패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비상계엄이라는 그 참 비극적인 그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총선 얘기가 저는 가장 뼈아팠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꼭 뭐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만은 아니다 하면서 민주당을 특히 거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제와 또 절제, 관용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했다. 앞으로의 어떤 나갈 방향이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짧지만 비교적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 양축을 이루는 두 정당의 어떤 그 자세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매우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총선과 또 제1당, 제2당에 대한 통렬한 그 심판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김성열 특보님까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야구로 따지면은 노이트 노런 혹은 퍼펙트 게임이라고 들릴 만한 완벽한 판결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고 전광판 안 보고 국민 여론 안 보고 배트만 휘두르던 타자한테 완벽하게 삼진을 먹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판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명확한 판결이라면은 그 정도 시간 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게끔 완벽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었냐면 일단 법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이념과는 별도의 것이다. 예,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줬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게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명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판결이 좀 주목받으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문영배 대행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영배 대행이 선고 끝나고 나서 또 입장문을 짧게 냈죠. 소회를 밝혔는데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충실히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 헌재 안전 보장에 둔 기동대, 그리고 우리 헌신적인 헌법 연구관들,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근데 사실 문영배 대행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한 100일간. 네, 하면서 도대체 왜 이 기일을 안 잡는 거야서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허탈할 지경인데 5대3, 뭐 4대4 네, 기각설 네. 같은 게 굉장히 막 맞아요. 근거가 달리면서 돌아가지고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문영배 대행 기일을 못 잡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결국은 4월 1일인가 판결이 다 끝났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때 파면 결정을 내렸고 4월 1일에 네, 남은 3일 동안 이제 결정문을 다듬은 거고 이제 지나고 보니 참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NS에서 그런 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 그 청문회 할 때 인사 청문회 할 때 재산 신고를 6억인가를 했었대요. 네. 뭐 하면서 뭐 청렴 결백한 문영배 대행 우리가 그를 믿었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온다는 후일담이 4억이더군요. 있었습니다. 4억. 그러니까 이제 재산 아버지가까지 해서 뭐 6억 7천인가 그랬던 것 아버지까지. 같은데 네, 이제 뭐 재산이 그러게요. 아니 생각 문영배 소장은 그 청문회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청렴하고 예. 소신 있는 재판관으로 네.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이 상황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판사나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신망받는 분들이에요. 네. 보수 쪽에서 추천을 했건 진보 쪽에서 추천을 했건 상관없이 그 직역 자체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는 분들을 모셔놨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이렇게 해대면 되겠냐. 앞으로도 못 들어볼 거예요. 전택의 사람들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예. 문영배 대행 참 청렴하구나. 오히려 이제 평균의 재산보다 조금 많은 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4명에 대해서 최근에 재산신고 내역이 보도됐거든요. 예. 평균이 48억입니다. 48억 6,7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가장 재산이 많으신 분은 39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성 평생 해도 모자랄 수 있는데 저는 뭐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번 거 죄 아니라고 생각을 사실 뭐 합니다. 돈 많은 예. 거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한 방법으로 단 10만 원이라도 벌면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는 또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도 저는 좀 그런데 저는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대법관들이 퇴임 이후의 삶을 조금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또 어디 좀 네. 법무법인 들어가서 네, 그래서 뭐 막 말고. 도장 한 번 찍어주고 30억씩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저는 좀 헌법 재판관님들이나 아니면 대법원 같은 훌륭하신 분들은 조금 변호사 시장 가시는 것보다 네. 조금 학계나 연구자로 좀 남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같이 한번 사실 해봅니다. 헌법 재판관 정도면 정말 명예스러운 자리고 네. 그거 그만두고 어디 법무법인에 가시는 거가 본인의 살아온 그 명예를 생각한다면 네. 어쩌면 조금 그래서 대신에 그만큼에 대한 예우를 좀 해줬으면 네, 네, 좋겠어요. 네,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 하나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떠오르신 거죠? 예, 김능환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분이 뭘로 유명하느냐? 네. 뭐 청년 결백한 거가 항상 따라다니는 그 키워드인데 이 대법관 옷을 벗고 채소 장사를 했었어요. 맞아요. 채소 가게 네, 네, 가게를 해가지고 도와 각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야 참 신선하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그 부인과 함께 이 야채 가게를 하면서 부인이 아이고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또 이 구박도 받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잘 지낸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모습 지금 얘기했듯이 퇴임 이후에도 국민들께 존경을 받고 야 네, 참 네, 네. 신선하다. 그런데 그게 길게 지나지가 않더로군요. 다시 또 법조계에 컴백을 했는데 역시 네. 또 힘드셨나 현실은 보네. 현실은 현실인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아, 당장 약간 뭐 몇십억이 보이는데 네. 그게 쉽진 글쎄 않겠죠.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분 편의점 하셨어요. 김능환 네. 대법관 편의점 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판결 내리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변호사 시장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변호해 가시면서 저는 능력 발휘하셔야 된다고 아, 봐요. 그것도 뭐한 예,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만 받으시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요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못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관유효 받으면서 많이 하잖아요. 예, 전 예. 그게 더 문제라고 보지. 아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전직 헌법 재판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다시 변호사 시장 나오셨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네. 막 눈물 흘리시고.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다. 네, 그런 조금 말씀이신 거죠?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중에 제일 네. 청렴한 사람은 저인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재산이 적다고 청렴한 건 아니에요. 소비를 많이 할 뿐이잖아. 네, 아닙니다. 가끔 무능력으로 지적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아무튼 예. 이 헌법재판 저희가 그 생방하면서 저희 방송 시간에 딱 봐가지고 지켜보면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절차적인 문제 싹 다 정리해주고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 봤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전부 중대한, 그러니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시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뭐 쟁점도 없고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어가지고 뭐 할 게 없다, 너무나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현장에서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고를 그러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수용할 것이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 76.9%는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네. 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17.4%. 저희가 탄핵 선고 전에 탄핵 찬성 반대 이런 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 되게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한 35%는 난 탄핵에 반대한다. 이 수치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는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네. 이 정도를 전하면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이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메시지만큼은 꼭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좀 있죠. 당일에 짧은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고 어제였죠. 변호인단을 통해서 또 하나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 역시나 뭐 승복이라든지 뭐 반성, 사과 같은 내용은 없었고 또 어제 메시지는 그 본인 지지층, 그 이제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네. 석동현 변호사 주축을 해서 꾸렸잖아요. 네. 그 단체를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대상으로 하면서 메시지를 냈어요.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예.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들렸고요. 그다음에 그 문장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부터 지키셔야 된다. 저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 언뜻 딱 봐도 한 8개 이상의 추가 별건 수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법정에 계속 이제 서야 될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아크로비스타 사제가 되게 형사재판장과 가깝기 때문에 아, 상당히 법원이 용의가 있는 가까우니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예. 힘이 셌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다 누를 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자연인 신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사실 보도하기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저는 하나씩 다 드러날 것인데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는 빨리 좀 밝혀야 되는 것들이 있다. 네. 첫 번째가 저는 외환 위기를 저는 좀 조장하려고 했다는 외환위기라는 정황들. 건 이제 그 환율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북한과의 어떤 늘 국지전을 자극해서. 유도해가지고 네.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금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아, 그게 제일 중대하고 심각한 저는 범죄라고 아주 보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음. 과연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국회 계엄 해제에 방해를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네. 이 정도는 저는 빨리 밝혀가지고 시급하다 이거는. 시급하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건 정말 시급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형사 재판 준비 좀 잘 좀 해라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의 현재 태도는 우리 대변인님 보실 때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남동 그 사저에서 뭐 사저 정치라는 얘기, 관저 정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그걸 보고 어떤 그 뒤에 집, 관저, 정치 이걸 갖다 붙이는 것도 현재로서는 물론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관저 정치 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 자초를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당 지도부들 2분 와서 어떤 위로 방문 또 뭐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은 나경원 의원도 네.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이제 관저 정치다, 사저 정치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승복 반성 사과가 없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뭐 국민 변호인단이라든가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왔다 하는 얘기는 뭐 아주 가장 엄중한 시기에 이분들이 이 아스팔트에서 도와줬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인지상정이란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판결 나온 이후에 그 당에서 간접적으로 전해내는 국민에 대한 그 감사와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국민에 대한 그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폭넓게 보시면은 이미 담겨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 특정 계층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을 가능성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는 측면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저는 강조를 하고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굳이 예.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은 네. 왜 끝까지 국민 메시지를 네. 안 나오느냐. 네. 국민이 주어가 돼야지 왜 네. 2030 청년과 특정 세대를 국민 하느냐. 편언이다라고 예,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런 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는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떤 그 자연인으로서 누가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이 예. 이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크게 공격 포인트를 굳이 상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상정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전 국민적인 시선이 쏠렸다는 거를 모르진 않을 거 그런 아니에요, 메시지가 그죠? 있었다니까요. 예, 국민에 예. 대한 감사와 사과 네네네네. 메시지가 1차로 네.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제 네. 3차 메시지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아마도 지금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전체가 다 아마 보도가 되고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질 거는 뭐 너무 명확하니까. 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지금 헌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입장, 그래서 정말 뭐 죄송하다 내지는 뭐 헌재 판결을 뭐 승복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당연히 포함될 걸로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명확하게 좀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좀 있는 거 네, 같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승복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았다. 어차피 네네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왜 승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안 내느냐라는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승복이라는 말 자체를 넣는 게 차라리 잘 좋은 모양새였다라는 좀 아쉽다 생각을 정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사실 말보다 글이 명쾌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관 이번에 결정문 말했잖아요. 평범한 언어로 그 20분 동안 말을 했는데 얼마나 간결하고 명쾌합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 승복이라는 단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지금 재판 받아가지고 너 잘못했어라고 판결이 났으면 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사과의 메시지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무슨 승복입니까? 그리고 자꾸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폭넓게 해석을 하고 왜 또 깊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딱 말해주면 안 됩니까? 문자 그대로. 네,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큰 기대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사과나 반성이나 승복이나 이런 거를 하실 거라고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거였다면 저는 여태껏 4개월 동안 우리가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벌어진 거 4개월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보고 사실 저는 이미 파면이 된 이상 물론 물러나신 게 아니고 저는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쫓겨난 이상 더 이상 사실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관저정치, 사정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와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니까 이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나경원 의원이 찾아가니까 사저정치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국민의힘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전 요건 약간 좀 우리 김성열 특보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건 뭐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 어떠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것도 없다.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럴 때는 맞는 얘기인데 2년 뭐 한 3년 가까이를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그 사람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겠습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었고 한 4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것 역시도 그거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당연하죠. 그건 네.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네, 진짜로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군대를 국회에 보냈겠습니까? 저는 근데 뭐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 뭐 승복이란 단어가 없었죠. 근데 뭐 승복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없죠, 거니까. 없죠. 근데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내줘야 될 메시지는 사실은 통합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워낙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통합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뭐 이제 어저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국민 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냈던 거고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셨던 첫날 나왔던 메시지도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다 보니까 좀 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통합 메시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 중에 나왔지만 이제 지도부를 관저에서 만났어요. 네. 지도부도 만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불러서 갔다는 얘기가 있고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어쨌든 가서 만났잖아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다고 전해지긴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지도부라든지 당의 중진 의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에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뭐 대선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경선 네. 룰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이제 뭐 멘토라고 했었죠. 심평 변호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언 그러니까 워딩 그대로 하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네. 기름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 이 기름은 약간 종교적인 성경에 그런 나오죠. 성경의 이야기인 예, 거죠. 예, 예, 아, 예, 예. 그- 이거 전부터 제가 네. 우려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윤상현이라든가 지금 찾아간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거리에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던 저분들이 과연 영향을 안 받을까? 그러면은 결국엔 상황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럼 김문수 장관이 후보되면은 국민의힘 과연 대권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자와 당원들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광장에서 내면서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국민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국우로 가서 보수 자리가 비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의 현역 정치인들이나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제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의 이 어떤 구도가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잘못된 비상계엄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너희 잘못된 거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잘했네 못했네를 반복하다가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중도층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구도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나 이 주류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조기 대선은 다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기 대선 이후에 다음권을 우리가 가져가야지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댈 수도 있고 사실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싹 다 몰아내고 그것도 본인들도 스스로 알아서 좀 물러나 있고 정말 새로운 얼굴 어떤 보수 정당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후보를 영입을 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세우든 해가지고 그나마 질 때 지더라도 중도층에게 어필이라도 좀 하고 이게 선거에 패배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보수 정당이 한동안은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뭐 홍정욱이라든지 과거에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지 예. 혹은 경제 관료 출신들을 새 얼굴로 영입을 해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 최경환 네. 전 경제부총리 네. 지금 대선 출마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저는 이미 네. 사무실 차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전면적으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을 싹 다 정리하고 새로운 얼굴로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랑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일단 1호 당원이에요, 여전히?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1호 당원이라는 게 어차피 상징적인 네, 그뭐 네. 상징적인데 예. 어쨌든 그러면 당적을 일단 지금 뭐 이렇게 박탈하실 거예요? 이제 탈당 뭐 말씀을 예. 하시고 출당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경관 2위 경선관리위원회가 이제 막 그 돛을 띄었습니다. 네. 황우려 전 그 대표를 네.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막 돛을 띄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출당 탈당 이것은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분명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계속 한 10명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후보들에게 어떤 입김을 가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글쎄요, 그게 걱정인지 아니면 또 이 자중 질환을 유도하는 내용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내 심평 변호사의 말 이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 예언자적 집이 점지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 물론 심평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에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국민의힘이 있을 수 생각이고요.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단언컨대요. 약 일주일 뒤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윤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개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개입을 하면 할수록 대선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물론 또 그렇다면 또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성정상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또 반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어차피 현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후보가 등록이 마감을 하면요, 이제 그때는 아크로비스터로 이전 이사가 됐을 때입니다만은 예. 또 누구를 부르고 어떤 메시지를 내고 보십시오 그런 게 가능한지 전혀 그런 게 불가능할 저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너무, 대통령을 어떻게 당에서 할지 혹은 바라볼지가 먼저 대선 경선이나 뭐 이런 걸 대선을 준비하는 당의 입장에서 우선 선결과제 같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그래 우리는 함께 가겠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우리는 완전 별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결과제 아니에요? 1호 당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게 이제 탄핵 심판 전까지는 또 1호 당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적을 보유한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모든 게 새로운 라운드로 접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출당 탈당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문제고요. 그러고 지금 이제 대선으로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지 지금 현재 비대위 열어서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은 더 큰 당내 그래요? 분란이 있습니다. 지금 당이 그래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탈당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54명의 의원들이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지도부가 뜨뜻미득하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반대로 지도부가 더 큰 강경 목소리를 내고 하면은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요소요소에 존재했다. 네. 제가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네, 네, 지켜보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이 민심 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줄 상황이고요. 이 국민의 힘으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네. 후보 근데- 등록을 기점으로 말씀 들어보세요. 기점으로 그거는 네. 국민들께서 특히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저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이렇게 네. 해치고 나가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민적 되니까 평가를 받겠다. 두고 보십시오. 네. 네, 예. 네, 아이고, 우리 대변인 말씀 듣다가 제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는 네. 저는 견성 과정 속에서 한동훈이나 뭐 오세훈 후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분당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윤과 이 비윤 세력 중에서 네. 비윤 그러니까 탈당하고 나갈 사람들은 한동훈 뭐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인데 이분들은 현역 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섭단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당 문제는 경선 과정 속에서 누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또 계속 가는 걸 보니까 깃발 들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벌써 친한계가 저는 또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요즘 그런 뉴스 왜냐하면 있죠. 박정훈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네, 네.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대통령 된 걸 막아야 되니까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저는 그런 내용 그 발언을 듣고 저는 오히려 나는 이제 친한 그만하고 싶어. 나는 친윤하고 싶어. 저는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한동훈계도 저는 좀 와야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앞에서 김동연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동연 대변인께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다라는 식의 추정을 하시는 건 굉장히 리스키해요. 제가 보기엔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랑 통화도 하실 것 같고 나중에는 거리로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집회장에도요? 그런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명을 하시면 돼요. 출당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건 여긴 리스크가 그래도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정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선결 조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가 그게 좀 된다. 힘든가 봐. 예, 힘드신가 봐. 대변인 혹시 어제 있었던 국민의 의원총회 혹시 현장 계셨어요? 밖에 있었죠. 밖에 네, 어쨌든 내용은 자세히 네. 좀 전에 들으셨을 텐데 네. 그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일단 그 두 지도부 재신임을 했고 권성동, 권영세 일단 이 체제로 간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꾸리고 이제 이 체제로 조계대선 치른다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나 뭐 탈당 얘기는 없고 오히려 그 탄핵에 찬성 목소리를 냈던 조경태 의원이랑 김상호 의원을 당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일부 한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히려 그쪽이에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김상욱 그러니까 한두 분이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예.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앉아 있기조차 힘들다 하는 그런 네.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원초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시발점으로 탄핵안 가결이 된 게 이른바 그 10여 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다 야 5당이 192명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8명 이상이 거기에 가세를 한 거에 대한 이 한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거에 대한 또 윤 대통령 탄핵이 이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몇 년 묵은 체증이 다 넘어간 것 같다. 어제는 정말 푹 잤다 하는 그런 얘기는 글쎄요. 참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미래를 그렇게 좌표를 설정은 한 것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그 곱지 않은 시선이 당내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단지 그것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뭐 탈당이라든가 그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제가 현재로서는 어디든지 징후를 보지 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언제 관저에서 나가요?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자꾸 예. 호칭이 익숙지가 않은데 전 대통령입니다. 네. 전 대통령은 지금 모레쯤, 그러니까 9일쯤에 이제 한남동을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일단 좀 갈 이사 걸로. 업체 선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뉴스는 아직은 이사.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그 공동주택에 사는 전직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거나 그렇습니다. 하고 왜냐면 경호 인력이 필요하니까 경호동을 따로 지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뭐 교대 근무 인력 다 포함해서 한 20명, 30명 된다고 하면 꽤 공간이 필요한데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뭐 약간 농반 진반입니다만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경호동으로 경호동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여튼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럼 아크로비스타 말고 제3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다. 어차피 서초동에서 계속 재판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아크로비스타가 낫다. 뭐 네. 이런 재판- 얘기들이 있네. 네. 근데 네.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관저 이전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한 5개월 정도 사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경호처에서 아크로비스타용 경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도 아니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집값 그 민폐인 겁니다. 민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전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아파트 주상 복합이지만 어쨌든 간에 경호 어떤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하는데 일단 불편할 것이고 어쨌든 이제 당선을 시켰지만
탄핵됐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조금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네. 빨리 조금 그 개인 그 사택을 조금 그 알아보시라? 양평 같은 데로 개인 정책 아, 양평. 양평이요? 네. 양평에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또그 처가 쪽에 땅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사는 게 낫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이웃 민폐다.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예. 이제 그 독립공간 그것을 있어요? 지금 알아보는 아.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여기에 지금 그 한남동 사저에서 뭐 열흘 20일 이렇게 있으면 또 지탄의 어떤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늦어도 3, 4일 내에 이전을 한다라는 큰 원칙은 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초동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 경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는 안 했지만 별도 공간이 있는 뭐 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다 평산이라든가 봉화마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이제 뭐 사례가 될 텐데요. 그렇게 이 큰 아방궁 같은 뭐 이 저택은 아니더라도 네. 그 제3의 장소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가 5월 9일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5월 10일 0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에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래서 호텔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 그 다음 날 취임식을 그때 가셨어요. 말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깔끔하신 분도 계셨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 받는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앞으로 쭉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사가 줄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이제 형사 재판 때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되는 본 재판이 아니, 시작이 반드시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출석을. 그렇죠. 지금까지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으니까 예. 피고인이 직접 안 나와도 됐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이제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관 심판 과정에서 이 내란이 혐의가 내란 죄를 따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인정해 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 같은 거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진술도 굉장히 일관되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조금 뭐 논란이 있었던 홍장원 차장의 메모 같은 네네네. 것도 전부 다 증거로서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정치인 뭐 법조인 체포 명단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상모 부총리의 뭐 쪽지 네. 그런 것도 결국은 예비비를 확보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결국은 보고 대상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아니냐. 이거는 이제 내란 후의 상황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한 그런 이제 계획이었다라는 것까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헌재의 판단이 이제 형사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이제 영부인의 지위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었던 그 디올백 사건, 뭐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다 한 곳장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뭐 동시다발적인 소환이 있을 수 있다. 또 구속영장도 또 청구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수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끝난 거죠. 뭐 압수수색 다 한 것 같고 그렇죠. 남은 사람이 이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맞습니다. 수사 정도만 아마 남은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이제 진행이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 매우 힘들어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세상에 검찰이 출장 조사 서비스를 나가가지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가가지고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한 건지 조사를 당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탄핵이 통과가 됐고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앞서서 우리 강성필 대변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내란죄보다도 저는 외환죄 진짜 심각하다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 행동은요 진짜로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행동이고 그거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과연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환죄 얘기를 하면서 대북 문제 이걸 강조를 하셨는데 대북 도발, 드론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오히려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게 중차대한 문제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마치 그것이 정말 대통령이 비상계엄뿐만이 아니라 외환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조금만 이제 기다리시면은 네. 형사 재판에서 이거는 뭐 밝혀질 겁니다. 이게 어떤 메모장이라든가 한두 사람의 어떤 그렇다더라 하는 증언 이것으로 지금 외환죄의 이 죄를 또 더 씌우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이 올바른 그 방향 제시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형사 재판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인 신분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못 댄다라는 장벽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들어 헌재가 저렇게 그 판결을 한 거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으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거에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셨던 현역 국민의힘 의원에게 뭐 그동안 수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범죄는 범죄니까 범죄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 재판 과정 속에서는 그럼요. 소명될 거 소명되는데 네. 근데 객관 우리가 근거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시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 살짝 잊어먹은 것 같은데 김용현 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올 때 원점 타격하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 합참에서 작전 과장 이분이 반대했습니다. 이러다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이게 강경 대응을 하다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뭐가 생기는 거랑 네. 아 이렇게 하면 북한이 우리 공격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해도 문제 없잖아 이제 요 의도를 갖고 한 거랑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증거 같은 게 좀 나와야 그렇습니다. 될 네. 증언이나 증거가 맞습니다. 나와야 될 텐데 전쟁을 유발하는 행동은 그건 네.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네. 이상의 어떤 이미 그 1차적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됐지만 그거는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유죄 받으면 뭐 국고 지원 받았던 400억 뱉어내야 된다 이런 말 계속 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 씨에게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그리고 또 한간의 보도 강혜경 씨의 또 이 주장에 따르면은 또 김건희 여사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또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다는 이런 증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선에서 어떤 불법 경선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도 토해내야 네, 된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것은 검토해봐야 될 문제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지금 관심들은 대체로 조기 대선 치러지는 아마도 이제 6월 3일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잠정 확정이고 네.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선과 함께 개헌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국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 진짜 뭐 많은 대선 주자들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국민 특별 담화 형식을 통해서 지금이 개헌을 할 적기다라고 하면서 6월 3일에 뭐 대선을 한다고 하면 대선이랑 개헌 동시에 투표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거 들어볼게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개헌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어쨌든 이제 개헌은 국민투표를 좀 거셔야 될 테니까.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제일 예. 맞기 싫어하는 특위가 개헌 특위예요. 왜요? 네, 어려운 얘기는 엄청 많은데 항상 결론이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 네. 보면 예전에도 대선 때 보면 개헌하자는 분들이 늘 있고 다만 그때 당시에 1위 하는 후보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고. 뭐 무슨 개헌이야 이런 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혹시 비슷한 그림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개헌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예. 예.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현실 정치를 하면은 현실성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미 대선이 60일밖에 안 되는데 음. 개헌 때 개헌을 위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공고를 38일 전에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60-38이면 22일 전이잖아요. 대선 22일 전. 그러면 지금부터 22일 남은 건데 그러면은 벌써 한 2주, 쉽게 말해서 2주 안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재외 국민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네. 또 지금 많은 논의들은 그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고 관심 있는 게 개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딱히 권력 어떤 정치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네.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하지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있는 것은 개헌이기 때문에 의장이 굉장히 매번 이걸 그렇죠. 노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개헌 특위를 항상 그 의장님들은 거의 개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4년 중임제 할 것이냐 마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대통령제를 인정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 그래요. 근데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다는 것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 할 것이냐 이원 집정부제를 할 것이냐 이 대통령제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줄이자는 뭐 정도 총리 아니에요? 임명 권한을 국회에 준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통령의 원수지를 뗀다. 그 권한을 줄이자는 것은 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이것을 4번씩 2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아예 대통령제가 아닌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를 한다는데 의원 집정부제도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이거나 혹은 이 내치와 외치의 경계선도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이거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이거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하루 이틀 사이에 38일 전에 공고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도 확실한 개헌에 대한 딱 주장이 섰느냐.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역들한테 가장 또 큰 문제가 개헌과 연동되는 게 네.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 소선거구인데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역들에게 유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공고 38일 남겨두고 할 수 있겠느냐. 언제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대선 후보들이 자기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해서 대선 때 공약을 하고 네. 저는 취임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취임 기자회견 때 정리를 하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시죠? 당연하죠. 아, 근데 지금 벌써 여야 주자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4년 중임제로 가고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4년 중임제, 차기 대통령은 임기 3년으로 단축.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이제 맞추자는 거죠? 예, 시기를? 예. 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지사도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에서 이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헌 문제로 일부 정치 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계엄으로 덮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란을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태까지 자기 본인도 이제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고 지난 대선 때도 하지만 지금 시점은 할 때는 아니다. 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우리 당은 한 2달 전부터 개헌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냥 뭐 개헌의 기치만 들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예. 개헌 투기가 당내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후보들이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면요. 10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 관련 담화문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에 관한 한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 진심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민주당 제가 뭐 민주당 얘기를 할 그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이 핵심 지도부 세력은 야 이게 탄핵이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개헌 얘기하면 블랙홀이다. 모든 관심이 저쪽으로 가면은 더 이 탄핵 얘기 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더 투표 날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헌을 그럼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제 이런 스탠스인데요. 아마도 그런 의미 이재명 대표의 실제로 속마음과 알다시피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실현되기는 매우 힘든 상황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우리 예. 김상열 특보님. 개헌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개헌 특위를 해봤어요. 옛날에 201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보좌진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앞서 말씀 우리 기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가봤자 계속 한 얘기 반복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결국엔 안 나옵니다. 지금 헌법이요.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네. 그럼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는 요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요번에 헌법재판관들 추천했는데 임명 안 했잖아요. 예. 즉시라는 말 빠졌다고 임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개헌 사항이거든요. 거기 앞서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선거구제요. 이거 절대 통과 안 돼요.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지. 왜냐하면 각 정당에 따라 가지고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정당이 있고 네.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한 정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4년 중임제요? 요거는 어떻게든 얘기하면 될 수야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구제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진짜 매우 어려운 상황은 맞다. 이건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지금 와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도출을 해낸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근데 그거 안 돼요. 이거 언제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저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좀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저 이 얘기를 똑같은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냐? 우리 지금 개헌할 때 아니다. 적폐청산에 힘 실어야 된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 사실 개헌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되게 컸어요. 근데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근데 그 나중에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번에 정말 어렵다면 적어도 대선 후보 나오시면서 야 내가 대선 후보로 이제 나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본인의 임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개헌을 하면 본인의 건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개헌할게. 우리 대선 주자들이 적어도 그 정도 약속은 좀 하고 가야 된다. 이거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일관되게 탄핵된 이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헌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신 공격성은 사실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 중에서 가장 화두인 개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높은 순위가 적폐청산이었고요. 개헌이 5번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후보들이 나는 어떤 방식의 개헌을 선호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이걸 하겠다. 왜? 적폐청산이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임기 초반에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다가 가장 힘이 좋을 때 개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 때는 충분히 못했어요. 못했죠. 아, 네. 아 못했다고요? 네. 그럼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길어졌죠. 그러니까 적폐청산도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내란 종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일 우선이다. 네네. 내란 종식은
아마 생각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됐으니까 야 내란 종식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네. 윤석열 비롯한 주요 뭐 내란 이른바 내란 세력들이 쭉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깜방 집어넣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까지가 내란 종식 혹은 무슨 소리야 그 내란을 함께 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쪽 주장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데 당해체까지 가야지 이 내란 종식이지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얘기할 수 그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력을 종식시킵니까?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기준이 뭐예요? 내란 종식은 예. 자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어요. 예. 예,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혐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제공을 했고 누가 제공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아니 내란 종식, 내란 종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내란 종식 같은 경우도 예.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젠다가 거기에다가 해당된 사람만 하는 거지 어떻게 국민의힘을 뭐 종식을 시킨다고 세력을 종식시키겠습니까? 아니 내란 세력이라고 이제 많이 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클리어하게 좀 구체화 시켜주면은 예. 재판을 하게 되면 기소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 그게 끝나는 거지 어떻게 아. 그 세력 전체를 다 합니까? 그러면 뭐 네. 윤석열 네. 대통령 내란 심판 아니면 관련자들 뭐 김의겸 장관 이런 네. 분들의 형사 기소되신 재판이 분들. 끝나면 네. 그게 내란 종식이에요. 네, 저는 어. 그 이후의 것은 음. 정치권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 물고 늘어지면 저는 임기 초반에 혹은 임기 도중에 네.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 한 게 뭐가 있냐, 너 적폐청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야 그런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저는 그걸로 일단락하고 현재 기소된 사람들. 네네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요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만 있다. 저는 그게 기준점이 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때문에 어기면 뭐 항명죄가 되는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특검을 해가지고 네. 특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정말로 경제라든가 민생 회복이라든지 개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거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아니 그거는 제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않았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공감대가 있습니다. 댓글도 그렇고 보면 네. 그게 무슨 내란 종식이냐. 내란 종식의 진짜 종식은 내란을 동조한 사람들, 내란에 부역한 사람들 다 이 법적 처벌이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내란 종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꽤 계셔서 물론 네. 이제 이건 지지자분들이겠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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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그 내란 종식까지가 일단 우선순위다라고 한다면 그거 먼저 일단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국정을 어떻게 하신다든지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그냥 내란 종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었으나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네네. 대략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현재 기소된 사람들의 법적 처벌을 일단락되는 그 상황까지가 이제 거기에 내란 추가 종식. 네. 지금은 내란죄만 있잖아요. 근데 음. 제가 앞서서 한 8가지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8개 정도 추가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여러 들어서 개 뭐 있겠죠. 최혜병에 네네네네네. 대해서 수사 외압 네. 있다든지 네. 아니면 관저 이전 공사라든지 네. 양평 우리가 이채 양명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몇 년이 계속 걸릴 것 같은데. 아 그것을 뭐 그 정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예. 관련자들을 혐의가 있는 자들을 기소를 하고 예. 또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어쨌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분의 논쟁이 뭐 그렇게 값어치 있는 논쟁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두 분의 혹시 전 포함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뭐 물음을 하셨으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나나 참 봤더니 슬프네요. 거의 한 10분을 저 두 분이 하시는데 네. 뭐 아까 저는 딱 네. 한마디만 그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적폐청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지나간 정권인데 적폐청산이 미전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상당 부분이 아마 적폐청산이 과잉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칼춤을 추면서 이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도하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 과잉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탄핵이 된 이후에 네.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상황을 역사나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 야 이게 좀 과잉이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형사재판도 이루어질 것이고 네. 정쟁에도 뭔가 균형 잡힌 감각,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네네네. 드리자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앞에서 다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총대를 맨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국회의장으로서 겁나 욕 어른으로서 먹고 있잖아요. 정청래 예. 의원이 의장 놀이하지 말라 그러는데 의장인데 의장 놀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진짜로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뭐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도 다운법 기관이고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개헌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난하는 거 게다가 자당이 배출한 의장을 그렇게까지 비난하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개혁신당하고 완전 일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배출한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그런 네. 얘기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 예.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게 현실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꺼내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오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우원식 그 의장이 이슈 선점을 제대로 했다. 라고 예, 판단하시고요. 그뭐 여야 또 지금 여야란 말이 없어졌죠. 제1당, 제2당 이대 예. 이제 개헌 그게 블랙홀이 됐든 아니면 국가를 살리는 방향지시든 이 시점에서 이슈 선점을 제대로 했다. 역시 우원식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6월 3일로 아마 있을 예, 장미 잠정 대선 확정. 누구 나옵니까? 현재 뭐 여러 사람들이 예. 출사표 던지고 있죠. 머릿속에 있는 그분들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두관 전 지사죠.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 선언했고요. 네. 뭐 이번 주에 안철수 의원도 광화문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모레, 그러니까 내일 일정 공고가 나면 모레 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확실하게 저 의견을 낸 것 같죠?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이 저는 요새 제일 웃긴데 그 탄핵 선고 나고 나서 다음 날 올렸어요. 치유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애도 기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딱 일침을 놨습니다. 치유는 하루면 족합니다, 여러분. 뭐 며칠씩 치유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서울로 갑니다. 상경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꿈을 찾아 올라갑니다. Great Korea 이렇게 올렸습니다. 굉장히 그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돼야 된다 그러셨던 분 아니에요. 굉장히 신나셨어. 아니, 치유는 실제로 하루면 족합니다. 홍준표 네. 시장은 대구시장으로 내려간 그날부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겁니다. 예. 본인이 실제로 대구로 하방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는 하방이라고 하방, 하지 않습니까? 네. 하방의 이유를 그렇게 마지막에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분이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분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배지를 오늘만 대구시장을 기다렸네, 그러면. 내려가는 걸 그렇죠. 그런 네. 명에서 목표 의식이 아주 뚜렷한 분이다라는 그래요? 거를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네. 아 근데 근데 이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쓸 국민의힘 사람 진짜 홍준표 시장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참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이런 분들 되게 관대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대구시장을 처음부터 본인이 대선을 준비했다? 그럼 대구시정은 어떻게 되는 거고 대구 시민들은 뭡니까? 대구 시민들은 뭐 대선을 준비해주는 스태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대구시장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 없으면 처음부터 대구시장 안 하고 대선 준비하셨어야죠. 저는 이분의 발언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 반응들이 네. 저는 너무 대구시장이라는 자리,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아니냐?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대선이라는 건 정치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권 이런 것은 하나의 큰 목표 지향점 분명한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구시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뿐만 아니라 TK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경남지사도 한 분이지만 자기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만큼 봉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큰 꿈을 하겠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수순이고 당연한 것이죠. 꼭 대구시장을 그렇게 수단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 이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쭉 정치 인생을 보면요 하나의 어떤 큰 그림 네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 어쩌면 요건 약간 재미로 보는 뉴스긴 합니다만 한 명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게 지금 극우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열심히 또 군부를 떼고 있다고요?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뭐 가능성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을걸요. 없는데 그 탄핵이 되는 순간부터 피선거권이 이 없어요. 사람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이분들은 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좀 세계에서 좀 그럼 개몽이 되셔야죠. 예. 그 다음 대통령은 저 집무실 어디로 가요? 용산 가요? 아니면 청와대 가요? 아니면 세종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지금 용산을 고집할 가능성보다는 이전으로 가거나 뭐 예? 세종 뭐 제 지역구도 바로 세종 옆에 있는 지역구지만 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고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안 예, 좋다고 하면 어떡해요? 용산 아니면은 청와대? 그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판단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 뭐 부차적인 근데 문제. 청와대는 이미 많은 국민들께 개방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어려울 거라는 보안시설로서의 보안시설로 기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3의 장소를 지금 찾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용산 그건 뭐 아니면 청와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옮겨 보니까 야 청와대의 입지 조건이 뒤에 북악산을 비롯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보완해야 할 문제고요. 네. 예, 지금은 뭐 이 청와대냐 용산이냐 이것은 사실 뭐 부차적인 문제죠. 저희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됐고요. 아 어디로 가요? 저희는 적어도 용산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용산은 안 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이미 개방이 되는 바람에 사실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세종시를 저렇게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볼 상황인데 어쨌든 용산은 아닌 것 같다. 아. 예, 용산은 그걸 아닌 것 합니다. 같다. 새롭게 근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백악관도 개방해요 지금도 네, 일정 부분. 그래서 네. 저도 갔다 와봤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청와대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전 청와대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가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곳에 저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것도 맞고 정부 관계자들이 있어야지 같이 긴밀하게 국회에 협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집무실도 그리고 국회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가야 돼요. 국회도 가야죠. 그게 이미 네. 거기에 다 지었어요. 이미 국회가 갔다는 말씀은 뭐 어떤 근거? 가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도 뭐 길과장, 길국장 그런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통령의 집무실도 세종시에 마련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도 이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청와대도 조금 고민해볼 수 뭐 이미 개방됐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또 관수법법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건 이제 그 수도를 이전했을 때 문제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조금 전에 제 지역구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잠깐 그 제가 덧붙이는데요. 그 세종 바로 옆에 제 지역과 청주 흥덕입니다만은 예, 예, 예. 다리 하나 놓고 있습니다. 왜 그게 이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청주 공항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 공항의 이착륙 문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예,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상당히 그냥 세종 뭐 어차피 행정도시니까 대통령실 내려가는 거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손익계산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모르잖아요. 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장인 한정혜 의원 모시고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